현재 우리는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에 대한 숭배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음에 대한 숭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죠. 결국 이 작가 미셸 우엘백은 현재의 이 젊음에 대한 숭배가 결국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998년에 출간된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소재를 다룬 소설 한 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90년대 말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남자들은 뭐 똥배라고 할지 술배라고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또 여자들은 또 허리살이 두둑해지는 게 사실은 그때는 몹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모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났고 지금은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30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50대, 60대, 70대들의 몸매도 꼿꼿하고 군살도 없고 매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만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뭐 저는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성형이나 피부관리, 운동 같은 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하면 욕을 먹는 마치 게으름의 표상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30년 사이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잠깐 작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미셸 우엘백은 프랑스 출신으로 학교에서는 농업경제학과 정보를 전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1958년생이라는 것입니다. 1958년생이라는 얘기는 그가 1970년대에 20대를 보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1970년대는 프랑스가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입니다. 1958년에 태어나서 프랑스가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웠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20대를 보낸 거죠. 이 작가가. 그리고 이 작품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두 명의 주인공도 둘 다 1950년대생입니다. 작가랑 같은 시대를 살았죠. 형이 56년생이고 동생이 58년생이죠. 그걸 참고하시고 또 오늘은 외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외설적인 얘기와 함께 철학과 과학이 뒤섞인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니체로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는 건강이 대체할 것이다. 자, 그러면 니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유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이 다스리는 세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극소수의 권력자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과 절대 빈곤에 시달려야 했고 그들이 꿈꿀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젊다는 것은 단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늙는다는 것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손주들의 재롱이나 즐기다가 신의 품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늙고 죽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신의 세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신을 죽였다라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가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신의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것 사실을 밝혀냈는데 신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윽고 인간들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부르죠. 과학혁명이 계속되면서 이제 신은 그전까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였죠. 절대자였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이 계속되면서 신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한 또 여파가 있겠죠. 신이 절대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인간은 더 이상 내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들은 불확실한 내세가 아니라 내세는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현생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확실한 현생을 더 제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나온 철학적 사조가 니체가 만든 생철학이라는 거고 이 생철학을 하이데거가 받아서 실존주의로 발전을 시킨 거죠. 결국은 니체 이후로 내세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지금하고 똑같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흔히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결국 니체의 예언이 맞은 거죠. 네,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이 사라진 자리를 건강이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무엇인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결국 건강이란 젊음을 말하는 거죠. 요즘 노인분들이 자신의 신체 나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아직 신체 나이는 20대야, 30대야, 40대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젊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나 젊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이란 젊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성적 매력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겠죠. 단지 그 번식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 나에 대한 매력을 잃지 않게끔 노력한다. 그것이 성적 매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그 순간 외톨이가 되죠. 결국 성적 매력을 지키기 위한 무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책 소립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책 소립자는 그런 인간들의 젊음 추구 현상의 끝에 뭐가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까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문제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결국 일종의 예언서라는 거죠.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형제인데 큰형의 이름은 브리노고 동생의 이름은 미셸입니다. 작가처럼 둘 다 1950년대 생이고요. 두 사람은 아버지가 다른,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입니다.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의 이름은 자닌인데 자닌은 1928년생입니다. 자닌은 일종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하고 성적인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죠. 자닌이 1928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발표된 게 1932년입니다. 자닌이 자라면서 그 올더스 헉슬리로부터 비롯된 성적인 자유를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주의, 그 다음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을 마약 이런 것들에 탐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 자닌이 첫 번째 결혼을 한 것은 1952년입니다. 이 남편은 프랑스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아마 그때 미국에서 성형외과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프랑스에 그 성형외과를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남편의 외모는 딱 원숭이처럼 생겼고, 네, 딱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성형수술을 프랑스에 최초로 도입했던 의사 중 한 명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유럽에서 성형외과가 성형수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1950년대에 시작됐구나. 자, 인간이 성형수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뻐지겠다. 젊어지겠다. 매력을 더 키우고 지키겠다라는 목적이 있겠죠. 이런 흐름이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한 다음에 자니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따라 1956년 첫째 아들 브리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낭만적인 생각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보니까 낳고 보니까 애를 키우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들의 외할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남편과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르크 제르진스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르진스키는 업무 성격상 여러 여배우들을 만나는 일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제르진스키는 그 여배우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르진스키에게 잔인이 빠진 거죠. 나를 몰라봐? 네, 나한테 무심해? 하면서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의 사이에 1958년 둘째 미셸이 태어나게 됩니다. 브리노의 아버지는 원숭이 같이 생긴 돈 많은 성형외과 의사였고 미셸의 아버지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관심이 없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이 제르진스키가 6개월 동안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침대에는 웬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고 위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으로 가보니까 자신의 아들 미셸이 자신이 싼 그 오물 속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그 길로 아들 미셸을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결국 큰아들인 브리노는 외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고 둘째 아들인 미셸은 친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두 사람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큰아들 브리노는 기숙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숙학교는 한마디로 정글이었습니다. 이 기숙학교는 알파 수컷과 gam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교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브리노는 작고 뚱뚱하고 하얀 피부에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은커녕 그냥 전형적인 오메가 수컷이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수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그런 브리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노는 계속해서 먹는 것에만 탐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살이 쪄갔겠죠. 그리고 이 여학생들로부터 계속 거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브리노의 사춘기 때 왜곡된 성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브리노는 변태 성욕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브리노는 공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프랑스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르트르가 여기서 1등을 했고 그 보부아르가 2등을 했다는 걸로 유명하죠.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시험인데 그것을 너끈히 통과할 정도로 브리노는 공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대학의 그 문과대를 다녔으니까 문과대에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브리노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여학생들은 언제나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포르노 극장이나 잡지 같은 것에 의지하거나 윤락업소를 전전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결국 자신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브리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미셸의 어린 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셸은 공립학교를 다녔고 특히 과학 성적이 좋았습니다. 미셸은 그런데 그 수컷끼리의 서열 경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미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아나벨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나벨은 완벽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남학생들이 함부로 접근조차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균형미를 가진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벨은 진정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 미셸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보다 좀 더 심했던 거죠, 미셸이. 미셸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벨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셸에게는 연민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나 안쓰러운 마음이었겠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신만 사랑해주는 여학생에 대한 그런 연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미셸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셸은 분자 생물학자가 됩니다. 미셸의 어떤 공로가 슬쩍 나오는데 이 책이 98년에 나왔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미셸의 공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를 개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까 브리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미셸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브리노 같은 인간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약간 신적인 존재 같은 느낌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어렸을 때 엄마의 중재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혹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런 거죠. 브리노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미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이라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염없이 늘어놓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형제는 평생 동안 엄마 곁을 떠난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를 딱 2번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1번,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1번.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엄마 자니는 자라나는 자식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이 늙어가는 증거니까 자신은 평생 젊게 살고 싶은데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엄마는 일부러 자식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리노는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고등학교 문학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역시 교사 생활을 하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아내는 브리노의 변태 성욕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브리노가 원했던 것은 이상한 가죽 속옷 같은 걸 입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걸 원했었는데 아내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그런 그 브리노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노는 적어도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그의 그런 외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 브리노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 교사 커뮤니티 안에 머물면서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브리노가 원했던 것은 그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일단 한번 생성된 브리노의 취향은 달라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그것이 굳어진 이상 브리노는 진정한 사랑을 찾더라도 그 세계에서 찾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브리노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브리노 입장에서는 그 아내와의 결혼이 브리노의 입장에서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성인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당시 프랑스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해변이나 캠프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나체 해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성적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브리노 같은 오메가 수컷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도 브리노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서조차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체 캠프에서 이성에게 말을 걸어도 상대방은 적당하게 대꾸하고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브리노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40대가 되어서도 그런 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브리노도 그 사이에 자신의 어떤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발 이식 수술도 했고 잘 됐다고 해요. 그리고 헬스클럽도 꾸준히 다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몸매도 썩 좋아졌는데 문제는 오늘 좀 외설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문제는 성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체 캠프 같은 데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도 자신의 왜소한 성기를 보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40대가 된 브리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주의자 캠프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크리스티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크리스티안의 직업도 교사예요. 당시 이런 캠프를 찾는 사람들의 직업은 공무원이나 엔지니어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안 역시 40대가 되었지만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였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평생 기다려왔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상한 곳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진정한 사랑의 상대를 만나서 그런 이상한 데를 다니지? 여기서 이상한 데라는 거는 결국 어떤 그런 클럽 같은데, 뭐 단체 뭐 성관계를 막 나눈 모르는 사람들과 근데 이런 데를 둘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브리노나 크리스티안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런 장소를 편안하게 드나드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들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낯설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결국 드디어 브리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오랫동안 그런 세계에서 환영받아왔던 존재였기 때문에 브리노를 그 세계로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안내를 했고, 또 크리스티안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노도 그곳 사람들에게 결국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게다가 진정한 사랑도 얻었잖아요. 결국 브리노의 평생 동안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던 도중에 크리스티안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크리스티안의 꼬리뼈가 괴사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브리노는 크리스티안한테 이번 기회에 같이 살자, 살림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티안은 브리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서야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나 같은 장애인에게 속박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조금 더 즐겨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크리스티안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브리노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자마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브리노는 바로 정신병원으로 걸어갑니다. 미셸은 브리노에게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연민을 느꼈겠죠, 브리노에게. 자,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니스로 찾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상태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안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브리노는 평생 동안 2번밖에 만나지 못한 어머니에게 거친 말을 내뱉지만, 미셸은 어머니는 늘 젊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꾸합니다. 연민을 느끼는 거죠. 미셸은 계속 아나벨이나 어머니나 브리노 같은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안 같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셸 또한 40대가 되어서 우연히 아나벨을 20몇 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아나벨은 평생 동안 미셸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벨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미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미셸이 그것을 수긍을 해서 결국은 이 아나벨이 임신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한 채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검사를 하다가 이 아나벨이 자궁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 아나벨은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지만 결국 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습니다. 당시 아나벨은 엄마 집에 머물고 있었고 미셸도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아나벨은 다량의 약물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다량의 약물을 먹고 자살하게 됩니다. 아나벨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죽고 싶어요. 이 아나벨에게 역시 미셸은 강한 연민을 느꼈겠죠. 단지 젊게 살고 싶었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끝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인간 생명의 유한함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셸은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셸은 혼자서 슈퍼컴퓨터가 있는 아일랜드의 한 연구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셸은 주로 혼자 일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저 젊게 살고 싶었던 어머니가 결국 노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저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었던 브리노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자마자 잃어야 했고, 그리고 아나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마침내 미셸은 아일랜드의 연구소에서 논문 하나를 펴내게 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은 완전 복제를 향한 서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겠죠.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잠깐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포유류의 삶이 유한한 이유는, 그러니까 포유류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성생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미셸의 생각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도 않고 질병으로 잃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성생식을 해야 되는데, 이 무성생식이라는 건 결국 복제를 통해서 생식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셸이 가장 이제 힘들었던 분야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제를 하려면 인간의 유전자 코드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 코드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자도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게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코드를 조사해 보면 중복된 정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빈 공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정확한 유전자 코드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부정확한 그 유전자 코드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셸은 오류가 없는 표준 유전자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사라집니다. 브리노 빼고는 다 죽습니다. 자, 50년이 지났습니다. 미셸의 논문 발표 이후로 이제 인류를 대체한 새로운 종이 나타났습니다. 미셸의 논문을 근거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류를 새로운 종이 대체했다라는 거죠.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 마지막에 사피엔스의 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멸종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거죠. 이 새로운 인류는 당연히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겠죠. 근데 물론 단일 세포에서 복제되었기 때문에 뭐 외모도 비슷했을 것이고 인격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뭐 일란성 쌍둥이도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듯이 인격은 같은 유전자에서 복제가 되어도 인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에게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라졌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의 쾌락인데 그 쾌락은 어떻게 즐기느냐, 성적 쾌락은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인간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성기 주변에 분포된 크라우제 소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크라우제 소체라는 것이 인간의 성기 주변에 분포되어 있고 그것에 자극을 받으면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류는 단순히 성기 주변에만 그것을 가진 게 아니라 몸이 여기저기에 크라우제 소체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새로운 인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인류의 눈에는 우리 세계가 마치 천국처럼 보일 것이다. 하기는 우리도 이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자신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책의 마지막은 건강이 신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니체의 말에 정확하게 귀결되면서 끝나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에 대한 숭배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음에 대한 숭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죠. 결국 이 작가 미셸 우엘벡은 현재의 이 젊음에 대한 숭배가 결국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결국 우리가 모두 지금 젊음을 숭배하고 있는데 아까 엄마처럼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자꾸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